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에 대한 내용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기초와 변압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압기는 전기를 공부하셨던 분이나 전기를 공부 중인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변압기는 뭘까요? 바로 전압을 바꿔주는 정지기기입니다.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변압기를 정의해보면 어떤 주파수의 전압을 가진 교류 에너지를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주파수는 같지만 전압이 다른 교류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정지기기입니다. 그렇죠? 주파수는 같지만 전압을 바꿔주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변압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되겠죠. 그럼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되는 전압은 약 11kV 정도가 됩니다. 근데 송전을 위해서는 전압을 올려줘야 되겠죠. 즉 발전기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을 위한 즉 전압을 올려주는 변압기를 우리는 단위 변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위 변압기. 그리고 이 변전을 위한 어떤 변전소로 가겠죠. 변전을 위한 이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를 전용 변압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수용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압을 어때요? 내려줘야 되겠죠. 강압을 하는 얘를 배전용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압기 이름이 조금씩 다르더라.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하기에 앞서 변압기에 대한 간단한 계략도를 그려놓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변압기는 이 철심과 이 철심에 감겨져 있는 권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무방하겠다. 자, 1차 측 먼저 그려보고요. 2차 측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차 측에 감긴 코일의 권선수를 N1, 2차 측에 감긴 권선수를 N2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하면 여기에는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자속이 발생됩니다. 자속 파이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자속이 코일과 쇄교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압이 유기가 될 것입니다. E1이다 라고 하는 전압이 유기됩니다. 그럼 이 자속은 여기를 돌아서 다시 여기에도 지나가겠죠. 그럼 이 자속이 이 코일을 쇄교하면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E2라고 하는 전압이 걸리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V2라고 하는 전압이 걸릴 것이고 여기에 부하가 있다면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변압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변압기의 원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죠. 전자유도 법칙. 원리가 뭐다?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이런 얘기. 그럼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을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보면 E는 마이너스 N dt d파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어렵게 맥스웰 방정식으로 써보면 폐곡면에 2의 dl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라운드 t 라운드 b d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자기학에서 다뤄야 될 내용일 것이고 우리는 요 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자속이 쇄교가 되면 이원이라고 하는 전압이 유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유도되는 전압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속 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정확히 쓰면 파이 t라고 되겠네요. 파이 t는 이렇게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파이 m 최대 자속 및 자속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유도되는 전압 E라고 하는 것은 뭐 ET 이렇게 적어 볼까요? N dt d 파이 t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오메가 N 그죠?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에 오메가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코사인 앞에 이건 뭔가요? 최대 값이죠.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오메가가 2파이 f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2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루트 2분의 2 파이 f 파이 m. 얘는 실효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효값. 2 파이 f 파이 m, n 파이 m이죠. n 파이 m. n 파이 m을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 된다고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적게 되면 4.44 f n 파이 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1차 측에 유도되는 유기전력 E1, 2차 측에 유도되는 유기전력 E2에 대해서 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E1은 4.44 F1 N1 파이 M 될 것이고요. E2는 4.44 F2 N2 파이 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기에서 온 거죠. 파이 M 사인 오메가 즉 2 파이 F입니다. 요거를 미분하면서 이러한 식이 된 거죠. 근데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속이나 여기로 지나가는 자속은 어때요? 같죠? 변압기가 이상적일 경우 여기에 있는 자속과 여기에 있는 자속은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어떻다?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파수가 같다는 얘기죠. F1과 F2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 F로 같다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E1은 4.44 F N1 파이 M, E2는 4.44 F N2 파이 M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권수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변압기의 권수비. 이 권수비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뭐 여러분들 기기에서나 또는 뭐 회로에서나 많이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권수비에 대한 정의를 뭐 스몰 n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A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럼 얘를 편의상 저는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권수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N2분의 N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N2분의 N1. 그럼 여기 보시면 N2분의 N1 여기 4.44 F 파이 M 4.44 F 파이 M은 똑같고 약분되겠죠. N2분의 N1을 우리는 E2분의 E1이라고 쓸 수 있구나. E2분의 E1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변압기가 이상적이라면 V1과 E1이 같을 것이고요. E2와 V2가 같을 것입니다. 언제? 이상적이라면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를 V2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전류비는 얘 반대가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F1, F2 아시겠죠?
자, 얘를 임피던스에 관했으면 임피던스는 G2분의 G1. 얘를 저항에 관했으면 저항은 R2분의 R1. 인덕턴스에 관했으면 L2분의 L1이 됩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얘가 I1분의 I2가 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시 변압기를 그려보면 자, 여기는 V1 여기는 I1 여기는 V2 I2 E1 E2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자속 파이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도 자속 파이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파이와 이 파이는 같다라고 했죠. 그때 여기에서 기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력.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의 원천적인 힘입니다. 기자력 F라고 쓰는데 F는 NI, 파이 RM 이렇게 쓰죠. N은 코일의 감균 횟수, I는 전류, 파이는 자속, RM은 자기 저항입니다. 그럼 이거와 같은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V는 IR 이런 게 있죠. 이 V를 뭐라고 하나요? 기전력.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원천적인 힘입니다. 기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의 원천적인 힘인 거고. 그럼 얘는 IR, 파이 R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기자력 F는 NI는 파이 RM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1차 측의 기자력은 N1, I1이라고 쓸 수 있고요. 2차 측의 기자력은 N2, I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속과 1차 측의 자속과 2차 측의 자속은 같아요. 자, RM이라고 하는 건 자기저항입니다. 자기저항은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저항이에요. 그럼 1차 측의 자기저항이 이거이고요. 2차 측의 자기저항도 이거잖아요. 자속이 지나가는 길이 같으니까. 그 결국에는 1차 측의 기자력과 2차 측의 기자력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식으로 써보면 N1, I1은 N2, I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기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 변압기가 이상적이라면 1차 측의 에너지와 2차 측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같죠? 맞나요? 1차 측의 에너지와 2차 측의 에너지는 같다. 손실이 없다며. 그럼 얘를 적어보면 1차 측의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V1, I1 시간은 2차 측의 전압, 전류, 시간 같다고요. 1차 측의 에너지와 2차 측의 에너지가 같다. 그럼 얘 T가 똑같은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T는 약분해도 되겠다. 그죠? 그럼 V1, I1은 V2, I2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또한 이 식이 성립이 되더라 이거죠. N2분의 N1은 I1분의 I2가 되더라 이거예요. N1, I1은 N2, I2. 얘는 V2분의 V1이 성립이 되더라 이거예요. V1, I1, V2, I2. 그게 뭐예요? A는 N2, N1, I1, I2. 요 식이 성립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임피던스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차 측에 있는 임피던스를 제가 G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에 있는 임피던스를 G2라고 하겠습니다. 1차 측을 G1, 2차 측을
G2. 그럼 여기에서 먼저 G2를 적어볼게요. G2. G2는 I2분의 뭐 V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뭐 E2라고 적어도 되고. 그럼 G1은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G1은 I1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식에서 보게 되면 자, V1은 AV2라고 쓸 수가 있고요. I1은 A분의 1 I2라고 쓸 수 있어요. V1은 AV2, I1은 A분의 1 I2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I1은 A분의 1 I2, V1은 AV2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결국에 얘는 A의 제곱에 I2분의 V2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G1이. 근데 잘 보니까 I2V2는 G2예요. 그래서 결국엔 얘는 A의 제곱 G2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A의 제곱은 G2분의 G1으로 쓸 수가 있겠고, 다시 건수비 A로 보게 되면 루트 G2분의 G1으로 쓸 수가 있겠다. 근데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루트 G2분의 G1이라고 하면 얘는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R2분의 R1이 되는 것이고요. 리액턴스만 있는 회로에서는 루트 L2분의 L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수비가 요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규약입니다. 점규약. 두 번째가 점규약. 이 변압기에는 점표시가 있습니다. 1차 측과 2차 측에 점표시. 이 점표시는 사실은 자속이 이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 점 표시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변압기 1차 측을 제가 이렇게 그리고요. 변압기 2차 측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점이 얘는 이렇게 찍혀져 있고 얘가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전압이 1차 측의 전압 V1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플러스라면 점이 플러스라면 여기도 점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반대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류는 1차 측에는 들어가는 측이 I1이고요. 2차 측은 나오는 측이 점인 거예요. 이렇게. 얘는 점으로 들어가고 얘는 점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V2예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1차 측에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2차 측에도 크기는 다르지만 위상이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 극, 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겠습니다. 얘는 자, 점이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점이 여기 있고요. 얘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V1이라고 봤을 때
자, 점이 없는 쪽을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이고 점이 있는 쪽을 플러스다라고 보면 얘는 2차 측에 점이 있는 측이 플러스고 점이 없는 측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V2. 그렇죠? 그러면 1차 측은 점으로 전류가 들어가고요. 2차 측은 점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파형을 비교해 보면 1차 측에서 만약에 이러한 파형에 전압이 들어갔다면 얘는 크기는 다르지만 위상이 반대인 이러한 파형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가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감극성인지 가극성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변압기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크게 보게 되면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철심을 보겠습니다. 이 철심은 투자율과 저항률, 즉 전기 저항률입니다. 투자율과 저항률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율과 저항률이 커야 된다.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실이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 강판 성층을 합니다. 그럼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규소를 첨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규소를 넣게 되면 히스테리시스 손은 줄일 수가 있지만 대신에 기계적 강도는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기기가 아니라 정지 기기이기 때문에 조금 규소를 더 많이 넣어도 되더라. 그래서 4에서 한 4.5% 정도의 규소를 첨가해서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고 또 성층을 해서 와류손을 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권선입니다. 변압기에 사용되는 권선은 둥근 권선과 평각 권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둥근 권선, 그 다음에 평각 권선, 납작한 권선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둥근 권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변압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두 번째죠. 부싱입니다. 부싱. 이 부싱은 변압기 내에 권선이 있겠죠. 이 변압기 내에 있는 단자를 외부로 인출하는데 절연을 한 단자대가 됩니다. 단자대라고 할 수는 없고 변압기의 전기를 외부로 인출하는데 그 부분 절연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외부로 인출하는 곳의 절연 부분.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배전용 변압기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요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는 선이 실제는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인출 부분에 요 절연 부분, 여기를 우리는 이제 부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절연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절연입니다. 절연. 절연이 뭘까요? 절연은 전기적으로 분리된 것을 우리는 절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절연은 어디를 해야 되나요? 권선과 권선관, 권선과 권선관. 그 다음에 권선이 이렇게 층으로 쌓여져. 권선 층관. 절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철심과
권선 간에 우리가 절연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요걸 보게 되면 이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철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철심의 권선을 감잖아요. 그죠? 철심의 권선을 감는데 이 맨 처음에는 저합권선을 먼저 이렇게 감습니다. 저합권선을 이렇게 감는다. 그럼 이 저합권선을 감으면 이 저합권선이 뭐 이만큼, 예를 들면 이만큼 감겨져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감았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 여기다 적어볼까요? 저합권선을 감고요. 그 위에다가 고합권선을 감아요. 이런 식으로 고합권선을 간다. 그럼 왜 철심에 저합권선을 감고 고합권선을 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쪽이 저합, 이렇게 고합 분리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철심에 먼저 저합권선을 먼저 감고 그 위에 고합권선을 가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고합이 전압이 높으니까 절연 파괴될 우려가 있겠죠. 그죠? 철심과 고합 간의 절연의 용이 하기 위해서 저합 먼저 감고 그 위에 고합을 감습니다. 두 번째, 같은 철심의 저합과 고합을 같이 감는 이유는 누설 자속의 감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설 자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합과 고합을 같이 감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저합과 고합 간의 절연을 하고 권선과 권선 간의 절연을 하고 층과 층, 철심과 권선 간 절연을 합니다. 그럼 절연물이 있겠네요. 그죠? 절연물. 절연물이 있어요. 뭐 종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절연물이 있는데 여기에 저합이든 고합이든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열로부터 이 절연물이 견딜 수 있는 최고 허용 온도가 있어요. 절연물 허용 온도. 그거를 우리는 알파벳으로 표현했다 이거예요. Y, A, E, B, 맞죠? F, H, C.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절연물의 허용 온도,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즉, 이 Y종 절연물은 90도에, 그러니까 90도까지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Y종 절연물은 90도씨까지 견딜 수 있다. 온도가. A는 이거 다 외우십니다. 105. E는 120. B는 13이라는 얘기죠. 13. 130. F는 O자 모양이죠. 그죠? O자. 155. H는 이렇게 하면 8자 모양인데 180도. C는 180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뭐 상식처럼 암기하셔라. 절연물의 허용 온도는 Y종은 뭐 90도까지 견딜 수 있다. B는 130도씨까지 견딜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낸다고 했어요. 열. 그럼 이 절연물이 견딜 수 몇 도씨까지 견딜 수 있지만 그 이상 못 견딘다는 얘기는 얘를 뭐 해줘야 돼요? 냉각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냉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각 방식. 그럼 냉각 방식을 보게 되면 알파벳 한 5개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철심에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그럼 열은 여러분도 어디에서 나나요? 권선과 철심에서 납니다. 그럼 권선과 철심에서
첫 번째로 열이 날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열을 빼서야 되겠죠. 1번. 그죠? 그 다음에 이 변압기 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내부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열 2번. 그렇죠? 한 번은 권선과 철심에서 열을 빼야 되고 여기 있는 열을 다시 변압기 외함 밖으로 빼야 될 것입니다. 두 단계에 걸쳐 열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때 영어를 한번 좀 보게 되면 A는 에어, 공기이고요. 그 다음에 오일, 기름이고요. W, 워터, 물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내추럴, 자연적인. 그 다음에 F는 강제적인, force. 요 네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 냉각 방식에 대해서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앞에 두 개는 요거고요. 뒤에 두 개는 이거입니다. 자, A, N, A, N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앞에 두 개는 자연적인 공기. 똑같이 AN, AN이네. 그럼 얘를 그냥 하나로만 쓸까요? AN. 이렇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건식, 잔행식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AN, AF. AN 얘도 똑같이 AN, AF. 그러니까 얘 AN 뺄까요? 이렇게. AF. 건식. 여기서 F라고 하는 건 강제적인 공기가 뭘까요? 바람이죠. 건식, 풍냉식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근데 아까 AN, AN이라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 AN, AN. 이건 뭐냐면 건식, 잔행식이긴 잔행식인데 밀폐형 잔행식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N, AF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도 뭐예요? 건식, 풍냉식이긴 한데 건식, 밀폐형 풍냉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건식, 잔행식, 건식, 풍냉식 이렇게만 외워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자면 AN은 건식, 잔행식, AF는 건식, 풍냉식이고 얘는 밀폐형. 얘도 마찬가지로 밀폐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기름을 쓰는 거예요. 기름. 오일. O, N, AN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기름을 자연적인 공기로 그래서 유입, 잔행식 이렇게 돼요. 유입, 잔행식. 그러면 ON, AF는 유입, 풍냉식. 기름이 권선과 철심에서 열을 뺏은 다음에 그 온도가 올라간 기름을 자연적인 공기에 의해서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냉각한다는 얘기입니다. ON, WF, 유입, 뭐겠어요? W는 물이죠. 순행식.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OF, AN. OFAN은 뭘까요? OF는 강제적인 기름이니까 기름을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송유. 잔행식. 그렇죠? 그러면 OF, AF 이렇게 있네요. 송유, 풍냉식. OF,
WF. 그럼 얘는 송유 순행식. 뭐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알파벳만 알면 충분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ON이나 OF든 어쨌든 뭘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기름을 쓴다. 그럼 이 기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얘를 절연유라고 하죠. 절연유. 그쵸? 절연유. 이때 절연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인가요? 절연유. 그럼 이 절연유의 역할은 뭔가요? 말 그대로 절연유이기 때문에 절연의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의 목적이 있겠다. 그죠? 절연의 목적도 있고 냉각의 목적이 있겠다. 그러면 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은 뭐 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 절연유의 구비 조건. 절연의 목적이 있으니까 절연 내력이 클 것. 그렇죠? 두 번째, 냉각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냉각 효과가 클 것. 이 냉각 효과가 크려고 보니까 비열이 크고 열 전도도도 커야 된다. 그죠? 열 전도율도 크다. 냉각 효과가 쳐야 되는 거. 비열도 크고 냉각 효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된다. 세 번째. 세 번째. 끓는 점이 높아야 된다. 즉, 그러면 인화점이 높아야 된다. 이 높을 것. 그러니까 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네 번째, 응고점이 낮을 것. 얼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냉각 효과가 좋으려면 자, 여기에서 열을 받아서 열을 뺏어서 외부로 내보내려면 그 절연유가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끈적거리지 말아야 되겠죠. 점도가 낮을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열이 받으니까 또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말 것. 뭐 권선이나 철심이나 외암 등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말 것. 일곱 번째는 침전물이 생기지 말 것. 침전물이 뭐 생기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절연유가 갖춰야 될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유 열화라는 게 있습니다. 절연유 열화. 절연유 열화. 열화라는 게 뭘까요? 열화라는 말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절연유 열화에서 열화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적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내부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 내부나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 물질이 화학적, 물리적 성능이 저하되는 그걸 열화라고 해요. 절연유 열화라고 하는 것은 절연유가 갖고 있는 성질이 저하되는 거죠. 절연유의 목적이 뭐예요? 절연과 냉각 효과잖아요. 즉 절연유 열화라고 하는 것은 절연 내력이 저하되고 냉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절연유 열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절연유가 열화되는 열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열화 원인을 보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변압기의 호흡작용.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변압기의 절연유가 물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절연유에 물이 혼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절연유의 호흡작용이 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동그라미 1번 해야 되겠죠. 변압기의 호흡작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변압기를 운전하면 변압기를 가동한다는 얘기죠. 가동하면 권선에 전류가 흐르고 철심에 히스테리시스 손이나 와류손이나 그러니까 철손이 발생돼요. 그럼 이 철손이나 동손 등이 다 뭘로? 열로 바뀌죠. 그럼 열로 바뀌면 여기 내부에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해요. 그럼 압력이 증가하면 이 내부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 압력이 증가하니까. 근데 얘는 냉각하게 되면 다시 여기는 공기는 나갔는데 압력이 어떻게 감소하겠죠. 얘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그렇죠?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는 압력은 줄어들어요. 그럼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걸 우리는 변압기의 호흡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변압기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부의 온도가 증가해서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하니까 내부에 있던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겠죠. 근데 변압기를 냉각하게 되면 변압기 내 온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공기가 변압기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것을 우리는 변압기의 호흡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물, 수분이 포함되고 있다. 이 수분과 이 변압기에 있는 절연유가 만나게 되면서 절연유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연유 열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변압기의 호흡작용에 의해서 절연유와 물이 만나게 돼서 절연유가 열화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절연유의 열화를 방지하는 방지 대책이 있겠죠, 그죠? 방지 대책. 첫 번째는 콘서베이터. 두 번째가 브리더 설치입니다. 브리더 흡수 포흡기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요즘 교재에 있습니다. 콘서베이터 설치, 또는 브리더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절연유와 수분이 만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콘서베이터고, 브리더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수분을 필터링 하는 거예요. 브리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 그 다음에 절연유 열화가 뭔지, 왜 열화가 되는지, 그 열화의 방지 대책이 뭔지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